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온유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왔나? 아니지. 이번 주 월요일도 쉬었고 지난 목요일도 쉬었잖아. 그래서 DM을 받으셨다고. 빨리 돌아와 주라는 그런 온유래로 거셨죠. 빨리 돌아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악플 받아서 일주일 쉬었어. 악플이라뇨. 닥치라 그래갖고 이제 닥치려고.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어쨌든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희가 업무량도 좀 많았고 해가지고 조금 휴식을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네, 진짜 갑작스럽게 휴식을 들어가서 우리 둘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좀 대신 막아줘야 되는 방송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녹음할 시간이 자체가 안 나왔었고 저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파업했습니다. 하루 쉬고 제가 싶었습니다. 완전 번아웃이 와가지고 네. 근데 또 그날 쉬지도 못했다는 슬픈 사실. 쉬겠다더니 네, 어쨌든 파업은 했습니다. 태업했습니다. 태업했어요. 태업. 그 재택근무 하셨잖아요. 네, 태업했어요. 태업. 어쨌든 갑자기 쉬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 업무가 이게 주 업무는 아니어가지고 변명하는 거야? 주 업무가 아니어서 이렇게 쉴 왜 이렇게 수도 주인의식이 있다. 없어요? 이거 주 업무는 아닌데요.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왜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으세요? 내로남불이네 얘 완전. 아니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레귤러하게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 못 올릴 때가 또 있다는 거를 그냥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월요일 목요일은 돌아올 겁니다. 구독 취소만 언젠가.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네. 자, 헤드라인 갈게요. 첫 번째 뉴스, 론스타 배상 판결, 배상은 세금으로. 두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싸우지 마라. 권성동, 장제원의 경고. 세 번째 뉴스, 민주당 새 지도부 전략은 초트랙. 네 번째 뉴스, 김건희 여사 착용 1억대 보석 논란. 마지막 뉴스, 제2의 N번방 주범은 L. 뭐 다시 읽어봐. 제2의 N번방 주범은 L.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가자. 첫 번째 뉴스. 이거 쉽지 않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뉴스, 론스타 배상 판결. 배상은 세금으로? 네. 론스타랑 우리 정부랑 20년 된 악연이라고. 아주 지긋지긋한 악연입니다. 난 몰랐네. 이 론스타 판결 배경을 알려면 그럼 왜 20년째 악연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어? 일단은 론스타라는 걸 아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대충 듣긴 했을 거야. 그냥 난 몰라. 지나가는 외로운 걸로. 별이야 뭐야? 실제로 그 론스타에서 론리 거기에서 나온 그게 맞아요. 아 진짜? 왜냐면은 이게 별은 외롭다, 스타는 외롭다 이런 건가? 아니에요. 얘네가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그 무슨 미국 무슨 주의 그 별칭이 론리 스타라던데 론스타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론스타라고 알고 있어요. 카운팅 스타밖에 몰라요. 카운팅 스타. 삭제. 네. 어쨌든 이 론스타라는 걸 먼저 알려줄게요. 이 론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회사도 아니에요 사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펀드야? 네, 그럼 뭐 사모펀드예요. 미래에셋 모시기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펀드가 뭐예요? 돈을 때려 넣는 거죠. 투자자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사실. 여러 명의 네, 사적인 사인들 여러 명의 모임해서 사모펀드야.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가 5명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이걸 회사를 성장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모펀드는 뭐냐면은 싼 값에 회사를 사들여. 약간 위기가 온 회사를 싼 값에 사. 그러고 나서 적정할 때 가치를 올려가지고 파는 거야. 금액을 확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먹튀 논란이 사모펀드가 끼면 먹튀 논란이 계속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법은 아닌 거지 사모펀드가. 불법은 아니지. 약간 그거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막 영화 그 무슨 토익 그 영화 있잖아. 삼진 토익? 삼진 토익 거기에서
IMF 때 외국계 그 아. CEO가 와가지고 막 이걸 주주들한테 막 어, 해가지고 막 사고 막 감언이설 막 해가지고 그런 거야. 살려고 했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론스타가 이 외환위기 직후 IMF 직후에 1998년에 한국에 왔단 말이야. 되게 일찍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자산관리공사 이런 걸 매입해서 부실채권 사가지고 다시 비싸게 팔고 뭐 실제로 처음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것들을 샀어. 그래서 국동건설이나 뭐 서울 역삼역에 있는 엘타워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다시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외환은행을 그러다 인수를 이제 하려고 한 거야. 외환은행도 그때 뭐 싼 값에 나왔었나 보지? IMF 직후여서? 2003년에 외환은행이 그 당시에 외환위기도 있었지. 그리고 이제 카드 대란이 겹쳐가지고 외환은행이 조금 휘청 약간 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외환은행을 팔려고 한 거지. 근데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 지금 그때 사실 2003년이면은 IMF 끝나고 한 5년 지났으니까 아직도 이제 경제가 잘 회복이 안 그리고 됐겠지. 그때 아마 카드 대란 때문에 그래. 사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래. 엄청난 용자만이 살 수 있었겠지. 그치. 거기에서 내가 살게라고 나타난 게 바로 론스타야. 그래, 거긴 그래서 20년 악연인 거야? 2003년부터.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얘네가 외환은행을 2조 1,584억에 샀어. 2조 1,584억에 주식 51%를 산 거야. 꽤 많이 산 완전 대주주가 됐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외환은행의 가치가 얼마였냐? 63조야. 그럼 숫자가 안 맞는데 51%면 그러니까 얘네가 30분의 1의 돈으로 얘네를 먹은 거야. 외환은행을. 그러니까 63조 원의 가치면 적어도 30조 원은 주고 샀어야 되는데 싼 값에 산 거야. 그러네. 헐값에. 근데 이 헐값이 어떻게 됐냐? 딱 팩스 5장을 통해서 된 거야. 팩스 5장으로 샀다고? 팩스 5장을 샀는데 이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팩스 5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라고 보고를 했어. 어려워. 자, 일단 여기에서 BIS 비율이라는 걸 알려줄게. 그러니까 BIS가 자기 자본 비율이야.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비율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은행이 이제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갖고 있는 돈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은행이 부실한 기준이 어떤 퍼센트였냐? 바로 8%였어. 그럼 얘는 못 미치니까 부실 기업이었던 거네? 그래서 얘네가 BIS 비율이 6.16이니까 얘네 8%보다도 낮네. 이렇게 해서 얘네를 부실하다라고 취급을 하고 론스타가 살 수 있게끔 허가를 이제 해줬구나. 된 거지. 오뉴레. 론스타 놈들이 어쨌든 외환은행을 가졌잖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갖긴 가졌어. 했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놈들이 갑자기 3년 뒤에 야 우리 외환은행 팔게.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그렇게 힘들게 사놓고? 왜냐 사모펀드가 뭐라고 했어. 싼 값에 사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면 판다고 했잖아. 비싸게. 이제 팔 때가 됐구나.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네가 3년 뒤에 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산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 이때는? 2006년 1월에 얘네가 외환은행을 다시 시장에 내놨거든. 근데 2007년에 HSBC라는 홍콩 상하이 은행이 우리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한 거야. 근데 이때 한국에서 론스타 얘네가 그 외환은행 인수할 때 얘네 자격 요건 이상한데? 2조 1,584억 개 헐값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가져갔잖아. 그래 뭐 30조는 줬어야 되는데 적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부터가 문제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야. 그게 첫 번째 쟁점이야? 일단은 은행은 굉장히 공적인 거잖아? 사람들의 돈이 막 들어가 있고. 완전 사적인 기업하고는 좀 그치? 다르지. 그런데 이걸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느냐? 이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얘네가 외환은행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외환은행이 BIS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6.16이라서 부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국에는 은산분리라는 게 있어서 산업이 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51%를 샀다며 이 외환은행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왜냐면 외환은행이 그때 자기 자본 비율이 기준 미달이라 너무 불안한 상태니까 그냥
너희가 가져가는 거 특별하게 허용해 줄게라고 오케이를 했는데 만약에 그 BIS 자기 자본 비율이 허위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BIS 비율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긴 거야. 뒤늦게. 그렇게 해서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어. 오?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그때 수사를 했단 말이야. 잠깐만.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을 갖고 있지? 야, 그때 어떻게 가져간지 봐봐. 이랬는데 뭔가 말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상해서 그때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코리아 외환은행 그리고 지금 기재부인 재정경제부 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어. 되게 큰 재판이었겠다. 그러고 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외환은행의 주가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유혜원 전 론스타 대표가 이 은행의 주가를 떨어뜨렸다라고 보고 떨어뜨려서 싼 값에 살려고. 그렇게 해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어. 야, 그렇게 해도 3년밖에 안 살아? 근데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 거기 수사팀 중에 한 명이었다. 아, 진짜? 거기 수사팀의 한 명이었습니다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 어쨌든 이건 뒤에 가가지고 더 마저 하겠고요. 흥미로운 사실이었어요. 예.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얘네 수사를 이제 하니까 올 스탑이 된 거야. 그 매각이 올 스탑이 됐구나. 그리고 그때 갑자기 미국 금융위기가 왔어. 2008년. 그래가지고 이 HSBC가 1년 만에 인수 우리 안 할게 포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하나금융지주에 우리나라 회사네? 이게 팔아진 거야. 결국 론스타가 우리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팔 거야. 그게 언제야? 2012년이야.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6천억에 팔았어. 그러니까 얘네가 2003년부터 2012년 그 사이에 9년 동안에 얘네가 한 거라고는 사고 판 거밖에 없어. 론스타는. 근데 얘네가 거기에서 4조 넘는 이익을 챙긴 거예요. 진짜? 이 새끼들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4조 넘게 어쨌든 이익 챙겼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BIS 자기 자본을 속여서 한 거면 더 문제가 되겠네. 근데 이놈들이 아주 적반하장이요. 진짜? 여기서 더 있어? 이놈들이 야 한국 우리 그때 HSBC에 팔았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니네가 그때 발목 잡아가지고 우리 수사한다고 싸게 넘겼어. 그러니까 니네 그거 우리 손에 니네가 배상해. 이렇게 얘네가 이제 한 거야. 그럼 얘네들 론스타의 입장은 그거야. 우리 HSBC한테 팔려고 하는 거 니네가 방해해서 그때 못 팔았으니까 배상하라고? 5조 원 이상으로 매각 가능했거든. 근데 니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제대로 승인 안 해줘가지고 3조 대 팔았으니까. 재연됐고 우리 매각 제때 못했어. 그렇게 하니까 니네가 그거 우리 돈 내놔. 그렇게 한 거야. 주식으로 치면 너 때문에 매도 타이밍 놓쳤어. 네가 말 걸어가지고 약간 이러는 거구나. 근데 좀 너무 적반하장인데? 그래서? 그리고 너네가 HSBC 그때 우리 딜 안 된 이후로 우리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팔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니네가 금액 낮춰주라고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그 압박으로 우리가 매각할 때 좀 인하해서 좀 매각했거든. 더 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그거도 우리 손해야. 니네 그거도 배상해. 이렇게 된 거야. 되게 억지의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거든. 이런 거 문외한의 입장에서 들을 때. 그래가지고 얘네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 때 뭘로 했냐면 한국이랑 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대. 한국 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는 투자자가 국가한테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인 거야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소송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게 ISDS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10년 넘게 론스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소송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던 거야. 우린 몰랐지만. 와우. 오뉴래.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결과가 10년의 길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는 인용해줬어.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약 2,800억 원을 론스타한테 줘라라고 한 거야. 2,800 되게 많다. 비싸다. 근데 이게 처음에 론스타가 우리한테 돈 주라고 했던 게 얘네가 6조 원이었어. 그렇게 하면 좀 적네. 6조 원에서 비하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6조 원의 4.6% 정도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4.6%라고 치는 거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을 론스타 피셜, 론스타 뇌피셜로 만들어진 좀 부풀려진 금액으로 볼 수 있겠지?
근데 일각에서는 4.6%가 아닌 38%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 그러니까 38%라는 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챙긴 돈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론스타 측이 원래 1차 계약금이 4조 7천억 원이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제때 팔지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조 9천억 원 상당에 팔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차익이 7,700억 정도인데 이번에 물어주게 된 돈이 7,700억 원의 3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론스타가 6조를 한국 정부한테 주라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때 팔지 못한 손해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게 38%다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다. 근데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주는 거야? 그게 다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10년 넘게 이걸 재판을 해오면서 그 사이에 이자들이 계속 생긴 거야. 그래서 이자도 생기고 환율도 막 요즘 올랐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변호사 수임료도 올랐겠다. 야. 토해내야 될 돈이 3,100억 원이라는 거야. 이게 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지. 우리가 이거 판정 취소 신청할 거다. 국제 재판 이거 지금 나온 ISDS 판정이 무효라고 신청을 할 거다.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고 본다. 취소 신청을 하느니 마느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 판정 취소 사건 중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이게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좀 빡세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취소 신청한다 해도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한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걸린대.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이자가 또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네가 준 게 400페이지 정도가 판정문인데 이게 번역이 다 안 끝나가지고 아직 취소 신청을 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다. 지금 판결문 번역도 아직 다 못했다고? 400장 어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400장. 이래서 영어를 잘해야 돼. 400장.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줄 알았는데 흥미있게 설명을 잘해주시네. 근데 내가 아까 여기에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때 론스타의 혐의를 밝혀낸 그 대검 수사팀에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인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있었대. 이 론스타의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이 론스타 그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사람이 있어. 누구냐?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 진짜? 그 당시에 론스타가 한국 소름. 법률 대리를 김앤장에다 맡겼었거든. 근데 거기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한덕수야. 그 론스타 쪽 변호를 했던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론스타가 김앤장의 고용을 한 거지. 고용을 했으니까 여기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으니까 검찰 수사 대상이 한덕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피의자랑 검찰 이렇게. 근데 또 있어. 그러면 또 있어.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사람 뭐였어? 이 사람은 그때 2003년 당시에 외국 자본이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 협조 공문을 보낸 당사자야. 그러니까 얘네가 론스타 원래 외환은행 인수 못할 뻔했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예외로 협조해줘라라고 보낸 자기 당사자. 자본율이 너무 낮으니. 그리고 또 한 번 또 있어. 우리 아는 사람. 누구? 김진표 국회의장. 이 사람은 또 거기서 이 사람은 거기 사건 당시에 경제부총리였어.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 대상에 이 사람 올랐었어. 그러면 그 윤석열과 한동훈 그 당시 검사가 수사를 했던 거네? 김진표. 김진표, 한덕수, 추경호 이렇게 다. 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게 신기해.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세였으니까 거기에 이름이 올랐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실세인 거네, 20년 동안. 어쨌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엮여 있긴 했다라고 볼 수는 있다. 아니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네. 쉽지 않네. 아니 어제 윤 PD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 찍어가지고 올렸잖아 인스타에. 근데 내가 생방 중에 그 힐크 보고 막 숫자랑 돈 뭐 어디 매각 뭐 대출 이렇게 돼 있길래 아 드디어 우리 혜윤이가 부업으로 사업을 크게 시작하려나 보다 하고 자세히 들여봤더니 액수가 3천억 원, 막 2천억 원 이래. 부루마블하니? 막 2조 막 이래가지고 부루마블하니 뭐야 너? 네가 지금 자본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돈을 막 부루마블.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루마블이었죠? 사건 자체가 아주 공무원들도 다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다 연루된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는구나. 거대한 경제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잘 이해했어. 외로운 별. 온유래. 다음 뉴스 갈까? 두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싸우지 마라. 권성동 장제원에게 경고? 일단은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지난주에 쉬는 바람에 전달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과거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벌어진 일이지. 일단 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했던 거 있잖아. 그게 사실상 인용됐다고 보여지고 있다. 재판부가 인용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됐어.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었거든.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어. 이 사람이. 갑자기 원겹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이준석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면 돼. 주호영은 무효. 이준석 너 아직 가능성 있어 이렇게 들어준 거지. 근데 이 국민의힘이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지가 됐다는 거는 사실상 이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 시선이잖아. 이제 공신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준석 너 절대 못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새로운 비대위 꾸릴 거야. 아 주호영 비대위가 안 된다면 다른 비대위를 또 꾸릴 거야 이런 야 거. 우리 비대위원장은 정지됐지만 우리 비대위원들은 살아있잖아. 너 비대위원들까지는 안 걸었잖아. 우리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절대 못 돌아오게 우리 그럼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자.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또 당원을 개정해야 돼. 또? 그래서 당원 개정안을 의총에서 추인을 했어. 그러니까 의총에서 통과를 시킨 거지. 우리 당원 개정할 거예요. 새로운 비대위 꾸리는 걸로. 다 동의를 했나 보네. 여기에서 추인 방식을 이렇게 박수로. 자 동의하시는 분 박수. 아 진짜 그냥 이제, 박수 치는. 그럼 박수 치는 그럼 걸로 누가 안 그러면 쳐도 추인한 뭐.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밀 투표는 아닌 거네. 어쨌든 그치. 박수를 투표소에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 그치. 다 같이 모였을 때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박수 안 치면은 뭐 눈치 보여. 어떻게 너- 다 보이는데. 너 이준석 라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 쳤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었어. 이번 주 화요일에. 그래서 결국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비밀 투표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던데.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철수 이준석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딱 바로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그럼 이준석 절대 못 돌아오게 새로운 비대위 꾸려야 돼요라고 할 거라고 같지. 생각하잖아. 근데 안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다. 자기는 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만약에 이 추인 방식을 비밀 투표로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면서 문제가 여전히 많아. 왜냐하면은 이 비대위를 꾸리려면은 전국이라는 걸 열어야 돼. 그때 우리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우리 비대위로 가면은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정지해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있잖아. 서병수 전국위 의장 기억나. 근데 그 사람이 사퇴를 했어. 사퇴하기 갑자기? 전에 이 사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이거 새로운 비대위 꾸리는 거 자기는 승인할 수가 없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전국위를 열지 않을 거다. 약간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한 입장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재판부가 이렇게 한 거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약간 꼼수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뭐 국민들 솔직히 다 알지. 그치. 재판부가 이게 너무 웃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변수 전국위 의장이 그러니까 전국이 난 못 열어요라고 하니까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면 권성동 자주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은 이 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열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 거의 그만두란 소리네. 막 부의장 이렇게. 근데 그냥 그거를 당원 이런 걸 읽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면 돼요.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자기의 신념은 지키되 이 당이 일처리 진행하는 데는 자기가 이제 걸림돌이 되지 딜레이할 않게. 수 없도록 자기 그냥 사퇴한다고 한 거야. 아 그래서 사퇴했구나. 그렇게 해서 부의장이 이제 열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의장이 사퇴했으니까 이 소집이 가능하게 됐잖아. 근데 사실 정당성에 문제가 있잖아. 그치.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 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준석이 또 그 가처분 신청을 또 추가로 내긴 했어. 이제는 이제 비대위원들 전체, 가처분 신청 안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나 비대위원들도 가처분 신청 조진다. 이렇게 해서 또 한 거예요. 이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야? 진짜 혼돈의 카오스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하나 했어. 이준석이 또 뭘 했냐면은 국민의힘 전국이 개최 금지해 주세요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대. 야 재판부도 짜증나겠다. 당에서 벌어진 일 자꾸 재판부로 가지고 오니까. 당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이번이 3번째인 거야. 아이고야.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고 있고 점점 파국이네. 느낌에 점점 어째 당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느낌이야. 문제는 지금 권성동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권성동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 권성동 원내대표로 해야 되는지, 권성동 비대위원장 뭐 직무대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권성동 뭐 당대표 직무대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주 지금 혼돈의 카오스야.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문제에 권성동이 계속 있으니까 권성동 책임지고 너 떠나 이런 여론들이 엄청 많아진 거야. 좀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 일단 지금 이 당 분위기 너무 안 좋으니까 나 일단 이거 수습을 할게요. 수습을 하고 내가 그 수습 다 되면은 내 거취 표명을 하겠습니다. 떠나겠다는 건 아니고 거취를 표명하겠다. 거취 표명을 한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권성동이랑 장제원이랑 계속 윤핵관은 윤핵관인데 계속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둘 다 윤핵관이잖아. 그래. 근데 뭔가 둘이 완전 같은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보는 윤핵관 중에서도 권성동은 온건한 스타일이고 장제원은 강경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비대위로 처음에 꾸려졌을 때도 장제원이 사실상 이거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이준석 완전히 끌어내리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권성동은 그냥 이대로 최고위 이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직무대행 해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게 하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장제원이 주장한 스타일로 비대위로 꾸려지게 된 거지. 실세네 실세.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실 권 원내대표는 약간 좀 여기서도 좀 이용당한 느낌이 좀 있어. 일단 지금 욕을 자기가 대놓고 앞에서 다 먹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이 권력투쟁처럼 이제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싸우는 모습을 자제하고 협조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이제 권 원내대표가 내가 먼저 수습하고 나중에 거취 표명한다고 한 것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장제원 의원은 얼마 전에 페북에 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내가 이 윤 정부를 부담 주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둘이 투닥투닥 하면은 여당이 계속 사이가 복잡스럽고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라는 시그널로 본다.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튼 방금 윤 PD가 설명한 대로 내부 권력 구도가 딱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초선과 중진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대. 왜?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보통?
뉴비들이지. 그치, 신입들. 그치. 어, 원래 초선들. 회사에 제일 막 음. 불만 많은 것도 어. 신입들이잖아. 그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주니어들인데 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권성동 지도부의 비대위 복권에 적극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초선과 중진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반대로 엄청 오래된 3선 이상 중진들은 권성동 즉시 퇴진을 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 뒤바뀐 거지. 그러면 이 초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약간 그게 너무 속에 보이는 게 차기 총선이 있잖아 또. 음. 그 공천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윤핵관 그러니까 실세인 권성동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가장 혈기왕성하게 당 지도부를 그치. 냉철하게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를 옹호하고 있으니까 니네 이거 공천 받으려고 지금 라인 타는 거 아니야? 라는 그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가장 혈기왕성해야 될 때 공천 때문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본다는 건 당 지도부가 얘네가 어떤 태도인지를 보고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의 반증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씁쓸하긴 하지. 투표권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가 봉기자랑 했었을 때도 결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살 길만 그래, 모든 생각한다고 목표는 하는 게 그랬다고 했지.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걸 마무리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석 전에는 그러니까 추석 밥상머리에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목표다. 추석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어야겠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세 번째 뉴스 갈게. 민주당 얘기야 이번엔. 민주당 새 지도부 전략은 투트랙? 일단은 민주당이 역시 확대명대로 그 기조대로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이 됐어. 행운의 숫자야? 7777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이렇게 당선이 됐다. 근데 이 최고위원의 면면을 보면은 강성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취임하고 첫 메시지도 아주 강력했는데 일단 박찬대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검찰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하면은 우리 법에 따라서 특검 추진할 것이야. 오, 진짜 세다. 특검 추진할 것이야 이렇게 하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탄핵을 주장을 했어. 그러면서 계속 매일 윤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주 강한 야당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당대표는 트랙이 달라. 그래서 투트랙이라고 하는구나. 이재명 당대표는 뭐라 하냐면 민생하고 통합만을 강조하고 있어. 위에 최고위원들의 멘트들은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거든. 그렇지. 일단 이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민생 얘기를 했어. 그리고 첫날 오후에 양산으로 가가지고 문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지. 왜냐면은 처음에 지금 친문하고 친명하고 사이가 안 좋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부터 좀 화합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그러면서 또 이 대표가 또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협치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영수회담은 아주 옛날에 무슨 몇 공화국 세대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대통령이랑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데 영수회담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는 게 사실 영수회담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좀 선긋기를 좀 한 거라고 진짜?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통화를 하긴 했는데 여당 대표, 그러니까 지금은 권성동으로 볼 수 있지. 현재는. 그러네, 또.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같이 우리 여야 대통령이랑 둘이 같이 보는 만나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셋이 거지. 봅시다 한 거구나.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어쨌든 이재명은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벌 구도였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엄청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재명하고 둘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모습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의 느낌처럼 안 보일지도 모르잖아. 괜히.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 대표랑 같이 만나자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 근데 그 최고위가 탄핵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인 건 맞지?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막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걸 말하면서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줄 수 있다면서 이건 최악의 카드다라고 비판을 했어. 왜냐하면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맞네. 예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싸우면서 그렇게 윤석열이 막 좀 하면서 캐릭터가 생겼었지. 징계하고 막 이러면서 징계하고 가처분 신청 내고 막 난리 치면서 결국 윤석열의 몸뚱이를 키워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너무 적대시하는 정치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원치 않는데 자기들끼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다음. 네 번째 뉴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1억 원대 보석 논란. 이 보석은 그 1억. 감옥에서 나오는 보석이 아니라 레알 주얼리. 레알. 와. 이게 일단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에 방송을 못하면서 생겼던 일인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재산 공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해당이 돼가지고 재산 공개가 됐지. 윤 대통령이 신고한 최종 금액은 76억 3,999만 원. 여기에서 윤 대통령 재산 얼마야? 근데 많아. 사실 내가 웃을 그건 아니야.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 2,595만 원. 그러니까 76억 원 중에 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71억 원 가량이 김건희 여사의 재산인 거야. 개 많네. 71억. 우와, 건희 언니.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언니 알아? 메론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71억 원 중에 경기 양평군에 땅이 있대. 그런 부동산이 3억 정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김건희 여사 명인가 봐.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건물 18억 원. 근데 예금이 50억이야. 현금이 50억이라고? 현금이 50억. 와, 그러면은 그 맨날 이자만 해도 일 안 해도 되겠네. 언니 메로나 3개만 언니, 사주세요. 전 안 만나러. 아무튼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들 막 왜 김건희 여사가 실세라는지 알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지. 근데 이제 보석 논란은 뭐냐면 근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보석이 이제 사진에 다 찍혔잖아. 그래 맞아. 그때 막 저거 막 얼마다 막 이런 거 보면 말 많았어. 근데 그 보석은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는 거야. 근데 이 보석이 그 보석 뭐야? 뭐 우리가 차는 뭐 그냥 뭐 14K 14K 막 종로 금은방에서 맞춘 그 10만 원 딸이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불러줄게. 목걸이는 반클리프 앤 아펠. 이거 뭔지 알지? 그 네이클로버. 알지. 이거 짬 너무 많아. 네이클로버는 이거 짬 아니야.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찬 건 네이클로버 딸이는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찬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추정가가 6천만 원 이상. 거의 외제차 한 대 값이지. 그리고 팔찌는 까르띠에 건데 추정가가 1,500만 원 이상. 언니 가지고 있으신 돈에 비해서는 소박하게 하셨네. 그런가? 아니 예금이 50억인데 1,500만 원이면 팔찌에 1,500만 원. 뭐 난 계산이 이 잘 안 정도면 된다. 한 3만 원이 우리가 3만 원 정도 산 거야. 내가 아니야? OST에서 팔찌 하나 사는 그런 느낌인가? 우리가 OST나 뭐 그 뭐야? 못된 고양이? 아니 못된 거야 이 정도 아니지. 아무튼 그리고 브로치도 이제 사진에 찍혔는데 그건 티파니 거야. 티파니. 그 민트색 티파니. 그게 추정가 2,600만 원. 그러니까 이 최소한 세 가지는 사진에 찍혔으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다 합하면 거의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 신고 대상이었다는 거야.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어. 뭐라고 해명했냐면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김건희 여사께 아니라 지인한테 빌린 거다. 그리고 그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한 거다. 이 한 점이 팔찌 1,500만 원. 제일 싼 거는 소상공인한테. 까르띠에가 소상공인한테 살 수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까르띠에 팔찌 어떤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사는 건가? 그러면? 까르띠에는 소상공인한테 살 수 있어?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고 막. 아무튼 대통령실 해명은 그래. 이 팔찌는 소상공인한테 구입한 거고 그 6천만 원짜리 당근했나 당근? 조용히 해봐. 서초구에서 당근했나?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 당근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까르띠에 팔찌 판 사람 제보해 주세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랑 티파니 브로치 2,600만 원짜리 그거는 지인에게 빌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얼마나 친하면 6천만 원짜리를 빌려줘.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해명을 듣고 민주당은 아니 근데 상식적 수준에서 대통령 부인이 보석을 지인한테 빌리는 게 맞냐. 그걸 공식 행사에 차고 나오는 게 맞냐. 그리고 지인에게 2점을 빌렸다고 할 거면 그 지인이 도대체 누구인지까지도 밝혀라.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처가를 수사했던 그 경찰이 취임식을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취임식이 벌써 3달 4달 전 얘기긴 지금 한데 취임식 얘기가 지금 몇 번이 나와. 지금. 유튜버 보수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이 취임식 때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 보면서 누가 뭐 다 체크하고 있나 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와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던 경기 양평군의 그 개발 특혜 의혹 있었던 거 기억나? 이걸 조사했던 경찰관이 특별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거야. 그래서 초청 사유는 이 경찰관이 A경위라고 할게. A경위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당시 취임식 특별 초청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초청 사유는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공로가 크다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취임식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지? 조금 의아한 거지. 왜냐면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치. 취임식에 초청을 그치. 받아서 갈 수가 있냐. 자기 발로 가도 이상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도 이상하다 이거지. 그런 의혹이 또 나왔어. 근데 그거랑 비슷하네. 그러면은 지금 론스타에서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있는 거랑 한덕수하고 이제 추경호 같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과거에는 피의자와 뭐 수사하는 사람 사이였지만 지금은 다 친구? 이제 화합한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통합을 보여준다고? 데자뷰인가 이것은?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마지막 뉴스. 뉴스네. 마지막 뉴스네요. 개빡쳐. 마지막 뉴스여서 개빡치는 건 아니고 이 뉴스가 개빡치는데 제2의 N번방. 주범은 L. L. N번방 다들 기억하지? 지금 이거 1년? 2년? 2년인 됐나? 2년 됐어. 2020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박사, 뭐 조주빈 그리고 갓갓, 문영욱, 뭐 그런 사람들이 한창 수사가 됐었고, 근데 이 N번방 앞에 제2라는 말이 붙어서 뉴스가 나온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N번방이 뭐야?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던 게 N번방이잖아. 맞아. 근데 왜 제2냐면 이거랑 비슷한 범죄가 또 나온 거야. 그치.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6명으로 드러나는데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모두 10대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있대. 그러니까. 이제 추적단 불꽃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당시에 2020년 N번방이 터졌을 때 N번방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추적단 불꽃이라는 단체가 있었지. 근데 거기에 이제 원은지 활동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이번에 원 씨한테 처음 피해를 제보한 피해자도 14살의 중학생이었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원은지 활동가한테 이런 연락이 온 거야. 제 지인이 불꽃을 사칭해가지고 성착취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원은지 활동가는 자기가 불꽃이니까 안 했는데? 그런 연락 안 했는데 싶어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L이라는 익명을 사용하고 있대. 미성년자한테 접근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에 이걸 유포한 건데 그 수법이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어떤데? 자신을 최은하라는 여성인 척하면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서 피해자한테 접근해. 지금 네 영상이 퍼지고 있다. 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도와주는 척. 도와주는 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주려고 연락하는 거라고. 근데 너 이 얘네들 잡으려면 계속 그 가해자들하고 연락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가 원하는 거 다 보내주고 그렇게 일단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 사이에 내가 해킹해서 범인 찾아줄게.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범인을 찾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응한 거지 가해자들한테. 피해자를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살살 꿰어낸 거야.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유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접근한 수법이 쓰레기인 게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성과 관련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알면은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아기들의 시점에서는 아이들의 시점에서는 그런 거를 얘네가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한 명을 타겟팅하는 거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올린 게 성 성 관련된 성 건 관련된 아니고, 게시물도 아니고 그냥 너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어.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 공포를 가질 만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너 이거 다 돌고 있어. 어떡할 거야 니네 부모님이 알면. 야 내가 범인 잡아줄 테니까 계속 걔네한테 연락하고 있어 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으로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영상을 보낸 다음에 너 이거랑 똑같이 찍어서 텔레그램 방에 올려봐. 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분에 8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10시간 이상을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불꽃 활동가의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가 말하기를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자신의 게시물이 음란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한 시간에 5개씩은 보내라고 한 거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협박을 한 거야. 사실 나는 이게 10대들이잖아. 30대이고 20대 후반인 너랑 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박받고 계속 막 너 누구한테 알린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면 우리 같은 성인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친구들은 더군다나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리고 막 이놈들이 그러기도 했더만. 이거 텔레그램이 전화할 수 있어가지고 부모랑 있을 것 같은 시간에 막 전화를 했다 하더구만. 그러니까 악질이에요. 완전 심리를 엄청 잘 이용한. 근데 이 주범이라고 하는 L 이 새끼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박사 조주빈 각갑 문영욱보다 더 교묘하다. 그래 그렇더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박사랑 각각 그러니까 조주빈하고 문영욱은 자기 그 방이 고정되어 있었고 자기 아이디도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과시했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별명이지. 그거가 내가 박사와 갓갓이라는 거에 셀럽이 되고 있었잖아. 싶어. 근데 이 L이라는 사람은 계속 닉네임이랑 아이디를 변경하고 잡혀갈까봐. 대화방도 다 바꾼대. 그러니까 약간 욕구가 달라. 내가 봤을 때 조주빈하고 문영욱은 야 나 리스펙해. 내가 이 구역의 가시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L은 지금 안 잡히는 것에 자기 자존감의 전부가 걸려있는 느낌을 나는 받아. 아무튼 이 L 이 새끼를 빨리 잡아서 응당 대가를. 아직 못 잡은 거지. 아직 못 잡았어. 근데 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텔레그램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걸로 유명했잖아. 그래. 추적이 어려워. 그리고 절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N번방 사건 때도 우리 수사팀이 6번 정도를 텔레그램에 자료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다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채팅방을 운영을 하다가 이 방을 폭파시켰을 때 내용을 미리 저장해두지 않았으면 알 수 없어.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 그리고 서버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수사 협조도 어렵고 그래서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위장 수사밖에 없대. 불꽃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위장 수사를 해야 되긴 하는데 또 위장 수사를 하려면 조건들이 있고 담당 인력들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성착취물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을 텐데 그거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싶냐 진짜? 근데 내가 되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2020년 당시에 N번방이 터졌을 때 그런 기사 있었어. N번방의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한 사람들이 26만 명이라고. 근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다? 근데 내가 오늘 또 온유를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는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10만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성착취 동영상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얘기해도 되나? 여자들은 안 볼 거라는 전제를 한다면 코로나는 남녀 상관없이 다 걸릴 수 있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얼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조금 두려워졌어. 그래 막 그때 어쨌든 사실 뭐 조주빈이나 문혁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이 다 생겼잖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토악질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이게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냥 진짜 변태 새끼들
또라이 일부 도태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야. 소비한 사람이 26만 명이면 소비도 범죄입니다. 그 당시에 26만 명이었지 지금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N번방 운영했던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받았고 각각 문영욱은 34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소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잖아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진짜. 아무튼 그리고 우리 청취자 중에 은근히 10대가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텔레그램은 깔지 마십시오. 그리고 협박 당하면 우리한테 차라리 알려줘. 그래. 연락을 해. DM을 해. 그래. 내가 바로 이제 보여주겠어. 조지겠어. 이게 바로 사이버 수사대로 바로 간다. 10대 미성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10대들이 알아야 돼. 아니 이거 진짜 애들 이렇게 심리 어린애들 이용해가지고 살지 마라. 이런 애한테 L이라는 말 쓰기 너무 아깝습니다. L이 맞아. 아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꼭 올게요. 예, 안녕.